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두 건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사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답답한 국회 소집까지 더해져서요.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아주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각국 선수들이 결전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선수단이 도난을 당하고요. 언론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가 하면 테러 위협 동영상까지 퍼지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유서의 실형을 회피한 증인이라 감정은 3년이나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제가 사진을 읽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다 윤석열 의태우자 공영방송에 하는 것은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가 지난 19일에서 오늘도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선 오늘 모습들 여러 가지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 청문회 열리는 게 맞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무슨 불법입니까? 이런 공방은요, 오늘도 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앞서서도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모습 좀 영상으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진행 받았어요.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정말 존경에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저 장면을 보고 이게 웃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가 오가고 송석준 의원이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저 영상 그 뒤에 안 나왔지만 송석준 의원이 다시 또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건 합법 인정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일반적인 법안인 경우에는 저런 청문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법안을 발의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게 점점점 차근차근 본회의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청문회를 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탄핵 소추와는 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거꾸로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즉 몸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도 일종의 법안이라고 치면 법안을 논의하는 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청원을 다루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특히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별 한 명 한 명의 양심과 직무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법사위에서 청원 청문회를 여는 선례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탄핵 청문회의 증인이라고 출석시킨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수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법 청문회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용훈 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회의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건 여기까지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법안도 아니고 청원 자체를 다루는데 뭔가 순서가 또 본회의 갔다 다시 법사위로고 이런 모습이 약간 이례적이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청문이 열리는 게요. 탄핵 소추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청문 자체에 대한 심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불법성에 관한 것은 청문법에 따라서 수사 재판인 사안은 청문으로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차이가 있고 기관의 장인 국회의장이 이거는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다루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대법관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수사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 심사 과정이 과연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저는 하등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께서 143만 명께서 청원을 제기하셨는데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 그게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청문회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불법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청원이 들어왔으니 그 내용을 좀 따져보자. 그 뜻입니까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두 분 말씀도 약간 다르지만 국회에서는 시작부터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19일에 열렸던 1차에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역시 이 얘기가 반복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니까 증인들이 채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증인 채택 과정도 사실은 뭐 야당 단독으로 했다. 여당에서는 왜 그런 인물을 뽑으니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쳤는데 문제는 채택된 증인들 다수가 오늘 출석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2차 청문회인데 여기 보시면 불참한 증인들 있죠.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그리고 모친인 최은순 씨.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등에서 불출석 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등등들도 불출석. 근데 일부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불출석 사유를 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유서 제출 없이 오늘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24인데 그중에 18명이 불출석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한 인원 대표적으로 한 분 소개가 돼 있죠. 최재형 목사. 이 명품백 논란. 그 관련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무단 출석, 그러니까 무단 불출석, 그러니까 사유서도 안 냈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고발 등 상응한 책임 물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오늘 안 나오신 분, 무단으로 안 나오신 분 고발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거 무고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맞선 겁니다. 지금 오늘 불출석한 증인,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수 씨 포함이 돼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가서 항의 방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불출석. 그리고 뭐 앞에 이제 경찰들이 좀 비상 상황이니까 뭐 대기하고 있었죠. 관저 앞 기자회견 뭐 계획이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다. 뭐 경찰이 취재진 접근 막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짧게 나왔네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 뜻은 증인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도 돼 보이네요. 최경철 매니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의 불출석은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관저 인근으로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항의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예고된 것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예측된 것이었죠. 다 예고되고 예측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송석준 법사위원과의 예. 언쟁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제가 국회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청원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청원 청문회. 예, 국회에서 저렇게 비싼 전기를 쓰면서 저렇게 청원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코미디일 뿐인데 그럼 저렇게 청원 청문회 할 것 같으면 지금 법사위에 정청래 제명 청원도 올라와 그거 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와 있고 뭐 온갖 것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5만 명 다 넘었습니다. 청원이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거 다 할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생각해보면 다 못할 거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굳이 저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것보다 실질적으로 법사위원회에는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법청원 같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은 아예 심사조차 하지도 않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명백한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십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 화면 다시 나옵니다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앞서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무더위에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더 무더위를 심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예.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 한들 저게 전부 다 기소유예밖에 안 됩니다. 저게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것 또한 사법권을 남용시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자중하고 절제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께서는 지금 상황과 최경철 위원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국민께 약속했지 않습니까?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저게 그 법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평등한 대우인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청문회 자체를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국민들한테 왜곡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청원법은요. 국민의힘이 전신 새누리당에서 제정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국회에서 청원 소위가 늘상 있어 왔고 예.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매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왜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민심은 다 내 동댕이 친 것이죠. 저는 더 우스운 것들은요. 뭐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의 발언 자체가 좀 이렇게 보면은 우습고 예. 국민들을 보기에 이게 뭐야 수준이 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낮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강서구치원장을 패배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예. 늘 옳았는지
행동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우스운 정치의 한 단면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실천했다면 지금의 청문회 모습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저렇게 이 입법권을 소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 관련된 최희병 특검이든 모든 거를 대통령이 내려놓고 국민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 부분을 떳떳하게 받아버린다면 입법부에서 이렇게 지금 비생산적인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의원들을 보면서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 5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최재형 목사죠. 국회로 오면서도 많은 얘기했고요.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형 증인 나와 계시죠? 증인은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또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영훈 부의장, 최재형 목사죠. 그래. 근데 이제 본인한테 왜 C라는 것도 안 붙이고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뭐 내용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호칭 문제로 저렇게 됐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재형 목사가 또 드물게 많지 않은 증인들 중에 포함돼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형 목사가 호칭에 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최재형 목사는 어쨌든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참고인이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만약 이 청문회 심사 절차가 불법이고 반헌법이라고 하면은 그걸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증인들도 참석을 해서 이게 왜 잘못됐고 내 의견은 어떤지 그게 143만 명의 청원인에 대한 예우고 국민 전체에 대한 예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재형 목사는 그럼에도 출석을 했고 본인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려고 했다.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준희 대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최재형 목사를 보는 시각이 아니 이건 기획 폭로를 위해서 접근했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냐. 약간 이런 시각인 건가요 지금?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제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공개가 좀 됐죠. 제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아주 고도의 그런 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를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속내를 들어주고 또 맞장구도 잘 쳐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까지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믿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새벽까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까 거기에 사실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지상정인 거죠. 이런 최재형 목사 결국엔 무엇을 했느냐? 그 녹취를 폭로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 정권을 상당한 위기 속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더 부주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고도의 기획을 통해서 본인이 정해놓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소영주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그 국민의힘이나 윤진 대표가 얘기한 게 마치 최재형 목사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한테 그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청문회 좀 보다가 왔는데 보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이 막 지적을 하니까 이거 접근한 거 아니냐, 함정 아니냐, 몰카 아니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말 당신을 믿었다. 당신은 그 믿은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없었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 부분에 취재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인간적 고뇌는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재정 목사 뭐라 하냐면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했겠냐. 저도 이런 걸 안 터뜨리고 이만큼 신뢰 얻을 만큼 영부인하고 친하면 자기는 좋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새벽에도 수시로 예. 자기의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터뜨려서 본인의 이득이 뭐 있겠어요?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만큼 신뢰했다면 최재형 목사에게 보냈던 카톡의 내용, 김건희 여사의 내용은 진심일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의 내용을 전반을 봤을 때 이게 그냥 허투루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진 대표는 뭐 추가로 뭐 최재형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애초에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이분이 살아온 삶이 사실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 북한에 이제 왕래도 했고 북한의 혁명 열사를 사진도 찍고요. 지금 국적이 예. 미국 국적으로 예. 알려져 그리고 있죠. 종북 성향의 활동을 했다라는 여러 의혹과 정황이 많습니다. 예. 그런 최재형 목사가 순수한 목적이었다? 글쎄요,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문회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청문회 말고 또 다른 청문회가 지금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사흘 동안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좀 가보죠. 자, 주제는 뭐 바로 이거군요. 사흘 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는 법이 있어요.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보통 한 이틀 뭐 이런 게 가끔 있는데 사흘 청문회는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이틀간 이 청문회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보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네. 쓰겠습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드세요.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이틀 동안 대단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뭐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가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데 사실 어제 밤 늦게요. 보통 이제 원래는 이틀로 끝나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이게 연장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당초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렇게 하면서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당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뭐 허가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최경철 의원. 인사청문회인데 사흘짜리 인사청문회가 됐어요? 관련 규정에는 사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도 국회를 많이 취재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사흘 청문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유명했던 조국 청문회도 하루 하고 자정 약간 지나서 끝냈습니다. 그만큼 사흘 청문회는 별로 제 기억에 없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사흘 청문회가 저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지만 과기정통위에서 사흘 청문회를 한다? 예. 과기정통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사흘 동안 한다? 예. 이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저것을 받아들이고 사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과기정통위가요.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 국회 상임위원 관할이 굉장히 넓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강국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24짜리 체코 원전도 수주를 했고. 그래서 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임위가 과기정통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머리 아파서 과기정통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일이 많은데 저렇게 일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AI 시대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 트렌드에 맞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동인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죠. 국민들 다 아시죠. 아, 저 사람들 저 방송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고 저렇게 끈질기게 방송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 민주당이 방송 장악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쟁적 이익을 탈취하려는 그런 것이다. 결국에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잡으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아시는데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국민들은 정말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기정통위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입법,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재를 고르는 그런 일들 하셔야 될 텐데 엉뚱한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또다시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매우 혐오감 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과기정통위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전 이 방통위 담당 직원, 과장급이라 그러는데 쓰러졌다는 얘기 나오는데 설명이 나왔어요. 좀 원래 좀 몸이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약간 과로로 쓰러졌다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 청문회 모습도 영상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하러 가신 분이 본인 것만 28만 4,500원 내고 순댓국도 혼자만 드시고 저는 커피 고기를 이게 먹지 되겠습니까? 않습니다. 수행원이 한 것 그 주말 같습니다. 일요 이게 무슨 대화들이 오간 겁니까 지금 이게 고기를 먹느냐 아니냐 그리고 뇌구조 얘기까지 나오고 소영주 소장님 보면은 최혜민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자 설전이 대단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언론계에 있으면서의 이진수 예. 후보자와는 사적인 또 의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숨길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위를 하는 거 이례적인 것 같고 비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례적인 후보를 임명한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후보다. 저런 후보를 임명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지금 또 이준수 후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 장악에 다 나름대로의 한 축을 겪었던 사람이고 따져보면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것들이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하겠다고 노을 쪼고 하는데 국회가 무슨 점잔 떨면서 예전에 하루 했으니까 하루만 하겠습니다. 이틀은 국무총리니까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선이 있었을 때는 3일이 아니라 4일이 아니라 5일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과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과방에서 5년 이상 저는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고 업무를 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물론 AI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국정을 책임지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 보내야 됩니다. 저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해봤고 총리 청문회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진수 후보를 보면 저는 이 기억하죠? 돌아가신 MBC 이용마 기자. 거기에 대해서 저분은요. 반성하고 반성한다면 동료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었다면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왔다.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과방위는 그런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자리다라고 봤을 때는 3일도 저는 과하지 않다. 자 오늘도 사흘째지만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영주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방통위원장 자리가 앞서서 두 위원장이 사퇴를 스스로 했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퇴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으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분이 있는데 이 직무대행 맡으신 분에 대한 탄핵 얘기가 또 민주당에 나왔죠. 그리고는 이 직무대행 맡으신 분이 그 자리를 또 사퇴합니다. 결국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방통위원회에는 위원장도 없고 상임위원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좀 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제가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윤준희 대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사퇴, 탄핵 추진 사퇴. 예. 그리고 또 직무대행이 있었는데 직무대행에다 또 탄핵 추진 사퇴.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반복되는 겁니까?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탄핵 소추를 당할 때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게 지금 직무대행은요 사실 탄핵 소추의 대상인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위원장 탄핵하고요 부위원장 탄핵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 탄핵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방통위원이 다 사의를 표명하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행정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권분립에 상당히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의 결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무겁게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통위원장을 계속해서 탄핵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진수 후보 되면 바로 탄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위원장까지 탄핵돼 있고 위원장이 탄핵돼 있으면은 방통위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멈추면 누가 되냐?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위원장이 사임을 해서 대통령이 다시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박영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같습니다. 지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들 모두 다 임명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 그 당사자인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돼서 지금 방통위원장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 그것을 민주당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까지 어땠습니까? 단 2명이서 방통위의 모든 업무를 의결하고 있었어요. 방통위는 원래 합의제 기구입니다. 5명이서 모여서 방통위의 모든 사안들이 합의제 기구로서 논의되고 통과돼야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서 단 2명이서 국회 추천 없이 단 2명이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요. 근데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사퇴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법 기술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낸다는 것. 심지어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그 전에 이동관, 김홍일 후보자에 비해서 정말 수준이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거든요. 지금 왜 사흘까지 청문회가 이어졌습니까? 지금 노종면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 자녀 자료들, 주식 자료들, 외환 자료들 이 모든 자료들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청문회가 지지부진하고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야당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방통위가 이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 박문진 이사 해임에 관한 것들 이게 다 법원에서 기각 처리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오늘이 사흘째 청문회인데요. 청문회가 끝나고 무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또 안 되는 일. 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임명이 되고 또 탄핵 소추되고
또 사퇴되고 또 그러는 겁니까 지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요.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미리 오늘 주요 내용을 좀 알려드릴 때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 걸로 나오는데 국회 지금 본회의 현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현장 모습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보지만 뭐 의논하는 분들 계시고요. 지금 단상에는 누가 계시는군요. 지금 보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진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법안, 방송 관련 4개의 법안에서 민주당이 지금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 의사항인데 4가지 법이에요. 그럼 법을 하나씩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가 상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24시간. 끝나면 하나 처리. 그리고 다른 법 상정되면 다시 또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어제 하나가 상정이 됐고 지금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 표결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군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강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안 하나에 대한 요거 표결이 지금 진행 중 예정을 지금 잡고 있다 그럽니다. 준비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모습인데 그럼 필리버스터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방송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하면서 어떤 반발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필리버스터가 끝날 예정이라 그러네요. 그렇다면 법안 표결이 있을 텐데. 자,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예의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진지한 여야 간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하는 요구만 받아주는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하실 것입니까? 왼쪽 사진은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황세자가 원래 좀 버릇이 없고 비난하는 타블로이드에 딱 좋은 사진이죠. 앞쪽에서 보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그래서 보니까 실제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찰스 황세자의 저런 욕하는 손가락 하나 사진을 봤다면은 저 사진의 다른 앵글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의심해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니까요. 가능한 시간을 끄면서 얘기하는데 저런 걸 설명하는 거죠. 사진 띄워넣어서 이 손가락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저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저렇게 둔갑을 한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영두 의원이 가장 먼저 했고요. 지금 24시간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걸 요청을 했고 진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화면 좀 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방송사법 등 일단 방통위법 상정이 됐고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 최영두 의원 방금 보셨어요. 저런 설명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쯤에 이제 민주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4시간 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원래 상정됐던 법안이 처리. 그리고 나머지 또 법이 3개 남았죠. 그럼 또 상정, 또 필리버스터 하루. 그러니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저 다 통과되려면은. 그리고 24시간씩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뭐랄까요. 한탄 또는 푸념이 나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24시간마다 종결 표결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매일 승리하는 날, 우리는 매일 패배하는 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한탄이네요 지금요. 최영철 위원.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수당의 서름인데 만약 민주당 같으면요. 저는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그 아주 강하게 시위라든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아까도 보면 관저 근처로 가서 막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집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할 텐데 국민의힘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죠. 시위라든가 뭐 단식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죠. 그럼 야당의 사례 비춰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더해서 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연자농성이라든가 뭐 국회 그 로텐더홀에서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정말 세게 한번 원내대표 주경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피켓 시위 그렇습니다. 같은 거라도. 세게 한번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필리버스터도 사실 좀 국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저거를 근데 필리버스터를 막 24시간 하면은
저기 참석해서 듣는 의원이 있긴 합니까? 그럼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하고 주무시다가 사진이 적혀서 그 사진이 그때 찍힌 굉장히 거군요.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전략도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의 말을 따르고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도 굉장히 지금 점수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의총 참석 안 하면 몇 점 감점. 그리고 뭐 안 하면 몇 점 감점. 필리버스터 해야 점수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제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당분간 저렇게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내 전략은 강하게 힘차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밀리고 있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지난번 국회와는 달리 저렇게 통과된 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것을 믿고 입법 저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번 국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여당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수의 입법을 통해서 거부권 없이 그냥 무조건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당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 전략을 강하게 세워나간다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조금씩 갖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윤준희 대표.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의 그 한탄은 약간 너무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뭔가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니 아무리 한동훈 대표지만 이 상황에서 무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나 안 하나 결국은 매일매일 패배의 날인 건 똑같죠. 통과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말씀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얼마나 절박하게 보이느냐의 차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과연 정말 저 당이 이 법들을 막기 위해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2019년 패스트트랙 투쟁을 한번 상기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을 내던져서 싸웠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받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재판은요. 그런 정도의 절박감과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한 국민들은 감동하지 않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과연 말로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 드리면 이 필리버스터를요. 사실은 민주당도 상당히 안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를? 왜냐하면은 그 우원식 의장이랑 민주당 목신 이하경 부의장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해요. 24시간 동안 지내면 24시간 누군가는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2시간씩 교대를 하는데요. 밤새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고령이신 분들이 저렇게 그래서 제발 이 옆으로 와서는 필리버스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첫날 끝났어요. 저거 세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정말 고초를 겪는 날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국회 모습 아까 보셨지만 지금 청문회가 2개가 열리고 있고요. 필리버스터는 또 진행될 거예요. 지금 중단됐지만 또 표결된 이후에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또 진행될 거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볼 텐데요. 어제 한 가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안, 이게 재표결. 그러니까 표결돼서 정부로 갔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돼서 국회로 왔죠. 어제 재표결이 됐거든요. 결과는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완전히 개운하지 않은 모습의 어떤 숫자가 나타났거든요. 자,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보죠. 제목 있습니다. 실수로 찬성을 한 건가? 가부 찬반을 하는데 실수로 뭘 잘못 찍었다는 설명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요. 일단 어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그 내용을 분석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의원 개석이죠. 299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게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어제 안 됐죠. 찬성이 194세 그쳤어요. 근데 보시면 어제 참석한 야권 의원은 모두 합치면 191명. 그러면은 야권 의원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어요. 3표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대표가 104인데 여당 의원 전체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108표의 반대가 아니라 104표가 4표가 빠졌잖아요, 지금요. 그럼 아무리 봐도 3표가 찬성 쪽으로 갔고 무효표 1표도 여당에서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탈표가 4표가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이탈표에 대해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 108명 중에 여러분께서 기왕에 파악하고 계시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가 부자가 있었는데 한자의 표시가 오기가 있었던 거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착오로 실수로 그렇게 기표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실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지금 다 설명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한 표는 이미 파악됐다. 이거 다 아시겠죠? 안철수 의원 누구라? 왜냐 그 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미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한 분 안철수 의원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한 분은 한자 요게 부자를 잘못 썼다는 건데 이건 무효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무효표 설명됐습니다. 그럼 두 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찬성표 아까 안철수 의원 뺀 두 표인데 한 분은 착오로 실수.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착오해서 잘못해서 찬성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실수. 그럼 찬성으로 실수해서 찬성표 던지게 두 표 나왔다. 이 소리가 되는데요. 소영주 소장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될 거예요. 108명 중에 4명이 이탈표가 있었다. 그 실수를 하나하나 보는데 본인이 그 표 단속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급하게 이거를 실수로 지금 둘러대는데 이거 그냥 바이든 날리면 같아요. 또 억지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자로 잘못 쓴 부분도 마땅히 저는 그 마음속에는 이 찬성할 생각, 부결시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부의 한자 부를 그거를 잘못 쓰신 모르겠습니까? 분도 아니면 일부러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일부러 그냥 아유 이거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기권 그러니까 무효로 가부에 하겠다. 뭘 잘못 쓰면 그냥 부를 쓰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 썼다 이거죠. 그럼요. 지금. 그래도 이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의원 정도 되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설마 찬반이라는 거 그거는 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가 아니라 입구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중학생은 다 배워요. 근데 그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실수로 추진하기로는 저는 당내 분위기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대표가 오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체적인 체병특검의 거부권 15번째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심에 국민의힘이 올라타자라는 저는 소신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 소신의 발로를 저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차라리 일부 몇 명의 의원들이 소신의 투표를 한 것 같다. 그러나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의 납득이 있지. 그러면 국민의힘 나머지 4명 의원들은 뭡니까? 바보입니까? 소신도 없이 저렇게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거는 이탈표는 따지고 보면 딱 한 표입니다. 한 표. 다 아시죠? 누군지? 이 설명이고 나머지는 실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게 실수입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설마 한자로 부자와 불자를 구분 못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소영주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도 있고요. 이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첫 투표했을 때 이탈표가 한 표였는데 이번에는 최소 여당에서 3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추진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거부권이 가냐 두냐 여기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질문받고 저 설명까지 있네요.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소기의 성과. 근데 한동훈 대표는 꿈이 소박하시군요. 또 이런 반응이었어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에 이탈표. 이게 한 명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4명으로 보입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에 있어서 사활을 건 법률이죠. 당론으로 지금 뭔가를 정한 거 아닙니까?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당 지도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온갖 신경이 다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해서 어제 표결에 들어간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매우 높은 투표죠.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은 투표에서 저 5기가 나왔다는 것은 수능 시험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가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OMR 카드를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내렸었다. 잘못 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훈련을 얼마나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치고 갔는데 초선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았냐는 또 시각도 있던데요. 그건 뭐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합니다. 저게 가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훈련과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데 저게 그 오기가 있었다, 오해를 하였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모든 투표용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론하기로는 몇몇 분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약간 피로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식으로 반기를 좀 들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 표 차이로라도 부결이 되는 것은 부결이 되는 것이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렇게 마사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똘똘 뭉쳐서 이거 정치권의 약간 전문 용어 같은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빨리 넘어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어차피 가결이냐 부결이냐 둘 중에 하나이니까 부결이 된 것이니 굳이 반란표가 나왔다고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의 전략이니 저런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약간 저런 데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당이 또 나가야 할 방향은 어차피 단일 대우로 나가야 하니 그 저런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노력이 당 지도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재표에서 찬성표 던진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뭐 본인이 딱히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표가 무효표, 그다음에 찬성표가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 내부에서는 누가 찬성한 것 같거든요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또 지목되신 분은 저 아니거든요. 또 부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에 이미 그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두세 분 정도 왔고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한테 혹시라고 물어보셔서 나는 김용으로 반대를 했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김용으로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한테 뭐 무기명 투표를 물어보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화를 다른 분들은 안 하셨고 제 입장은 뭐 계속 똑같았잖아요. 박영훈 부의장. 지금 민주당은 이 최혜병 특검법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탈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요. 이게 물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법이거든요. 정말 정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결사옹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민주당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가부는 국민의힘 탈출 버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이 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는 그때 최상병 특검이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통과되길 바랬다라고 말함으로써 운이 좋으면 친박연대처럼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바른정당처럼 몰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한 명분 삼기로 한두 표 정도는 좀 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을 약간 다른 방식의 특검법을 하자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마치 뭐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속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굳이 그렇게 빨리 최혜병 특검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일단 빨리 안을 내라. 국민의힘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내려고 했던 제3자 추천과 유사한 수준의 특검법을 민주당이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하신 분들도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당대표 경선 과정 때와는 달리 약간 물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야 간에 앞으로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과 관련해서는요.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이틀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등을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잖아요. 그 만찬의 후일담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와인은 마셔도 되는 줄 알고 마시더니 사람 거의 죽는 줄 알았다. 옛날 검사 시절에 한동훈 대표는 술도 못 마시는데 신의 물방울 만화를 또 봐서 이 와인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그거 보고는 뻗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아무리 술을 못 마시더라도 이거는 좀 마셔봐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신의 물방울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만화 아닙니까? 와인 얘기를 다룬 만화인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뭐인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추억을 꺼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소주잔에 물 따라 건배하는 모습에 제로 콜라 요청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만화책 보고 너무 뭐 본인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좋은 와인이 그때 하나 뭐 그 자리에서 구해졌나 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와인이면 내가 한번 맛이라도 봐야겠다 해서 와인을 마셨는데 쓰러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런 일화를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누군가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좋았던 시절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잘 모르는 사이는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원래 알던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싶다. 보통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 왜 꺼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과는 동일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체성도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원팀이다. 과거에 원팀이지 않았느냐 검사 시절에. 그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데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간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 앙금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심화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앙금은 아직도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저렇게 용산으로 그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그것도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는 닷새 만에 갔고 대통령 취임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흘 만에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지금 속도감 있게 한동훈 대표를 부른 것은 대통령도 사실 좀 입장이 급한 면이 많습니다. 지지율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 않고 야당의 탄핵 공세가 매우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습니다. 대표가 툭하면 낙마하고 비대위원장을 간 게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의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동훈 대표도 또다시 한 발만 삐끗하면 비대위 체제로 또 갈 수 있는 불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대통령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과거에 중국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그렇게 싸울 때 일본이 중일 전쟁을 쳐들어오니까 국공합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합작을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국공합작하면은 그 밖에 있는 일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그렇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두 분의 브로맨스는 상당 기간 좀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저 분위기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두 분의 갈등은 상당 기간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영훈 부의장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에 설명했단 말이야. 뭐 만화책 얘기도 하면서 와인 얘기 뭐 근데 뭐 그냥 와인 한 잔 먹고는 그냥 바로 누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저 얘기를 왜 저 자리에서 꺼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 일을 회상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예전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우리 사이 예전에 좋았잖아. 다시 좋아지자라고 하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만찬을 하고 초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잡았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상 싫은 분들 또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거나 계속 미루는데 이렇게 빨리 만난 것은 빨리 만나고 털어내자. 정말 싫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급하게 잡는다는 것은 또 일종의 예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약속들 다 해지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일정을 바뀌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아닌 대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과거 장관 시절을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부르면 이렇게 올 수 있는 장관. 지금은 당당한 여당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예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소주 이야기, 제로콜라 이야기, 와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국정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 여당이 어떤 걸 뒷받침해줘야 되는가, 이런 국정에 대한 논의이지 신의 물방울이나 뭐 와인이나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좀 알려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얼마 전에 이런 표현 나왔죠. 김옥균 프로젝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는 당내 일각의 구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여전히 정치권에서 좀 있어요. 완전히 사가들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김경률 회계사가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걸로 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얘기 좀 들어보시죠. 당대표 선거를 앞에 두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경률을 언급하면서 한동훈과 김경률을 소위 말하는 좌빨구로 엮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치졸한 행각을 벌이는 것. 야, 정말 좀 2024년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김경률 사무총장,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은 누가 쓰고 있냐면 역시 반한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거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한 얘기군요.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반한 그룹이 있다. 그리고 뭔가 이른바 좌빨 그룹. 본인을 거기다 붙여서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과 함께 진중권 교수 등등 몇 명이 약간 한동훈 대표의 자문 그룹인데 좌빨 그룹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몰아치려고 한다. 이 분위기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가 저 얘기와 함께 다른 얘기, 앞서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셔서 이건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으니까요. 이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었고요. 행정부 입각 비슷한 말씀도 하셨었고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 영입 제안했었고 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님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오라고 하셨었고. 최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 내 반한 그룹이 있어서 약간 한동훈 대표를 못마땅해 여기거나 더 나가면 약간의 좀 반감해서 뭔가를 하려는 듯한 자꾸 뭔가 몰아가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었던 입장을 냈던 분들이 본인을 영입하려고 했었다. 본인 자신을 오라 그랬다. 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발언 자체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도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면 내가 아직 원탑이다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보통 이 대표 새로운 지도부만 만나는 게 통상적인데 많은 사람 중에 한동훈 대표를 하나 놓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은 아직 내가 원탑, 당신 한동훈 대표는 원 오브 댐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번 용산의 초청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친윤그룹인 대표적인 사람들의 발언들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죠. 한동훈 대표를 띄워주자. 그런데 또 한쪽 면에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말하자면 진중권 의원을 결혼했던 쪽이 누굽니까? 원희룡 후보였잖아요. 색깔론을 뒤집어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용산에서 밀었던 후보로 알고 있어요. 근데 18.85잖아요. 끝났으면 사라질 것 같냐? 그렇진 않죠. 저는 그겁니다. 부러뜨리려고 했으나 부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유화책을 가져가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한쪽에서는 그 유화책이 통하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들이 상존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8.85, 20%는 단단한 말하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극성 보수층을 데리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당내에서의 친윤 그룹의
말하자면 포스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들이 표면화될 공산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준희 대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런 시각과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본인을 영입해왔던 인사들이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데 본인 얘기를 꺼내서 이른바 좌빨 그룹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움직임이 국민의힘에서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워낙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했고 예. 대통령과 만찬을 바로 함으로써 화합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갈등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예. 과연 정말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더러 예. 저는 그러한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에서 여전히 친윤을 등에 업고 색깔론에 빠져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한동훈 대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예. 이런 프레임을 자꾸 주입하는 것 같아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지금 이 국면에서 예. 아직 그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현재 색깔론에 가고 공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앉히냐 마냐 이런 논쟁도 지금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너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 자꾸 이 내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맞섰던 사람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럼 김경률 회계사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뭔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겠죠. 예. 당연히 뭐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허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는데도 공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분위기를 좀 연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최경철 편집위원께는요. 사실 앞서 김경률 회계사 스스로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한테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인용환,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까지 꺼내면서 뭐한테 제안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친윤 그룹에서 보는 김경률 회계사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각이 바뀐 겁니까? 그 사이에? 김경률 회계사는 지금 그 원외죠. 예, 원외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 스피커를 가동해서 무언가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으면 무언가 저분도 정치적 이익이 있어야 할 텐데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없으니 지금 밖에서 뭔가 뭐 음모론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정치적 영향력을 좀 퍼뜨려서 저런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지금 정치적 판단으로는 지금 방금 우리 윤주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방향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지금은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을 갖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표현이 있으면 이른바 반한 그룹이 뭔가 프레임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좌빨 그룹으로 역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저런 음모론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그 주류 그룹에서 약간씩 멀어지게 되게 따라서 예.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저게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으로 들리진 않죠. 그러나 저는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남이 듣기에는 지금 풍향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박용훈 부의장께서는 뭔가 허상을 그려놓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거라는 가능성도 저도 없어 보이고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김경률 회계사께서 스스로 아니 지금 친윤 그룹에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그 목적은 한동훈이다. 예. 이거는 본인이 지지하고 좋아하고 친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분간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지금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본인과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좋지 않다. 그리고 사무총장 이야기는 참 뜬금없이 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런 얘기가 언급했다고 또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마 나오고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굳이 예. 본인 입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얘기 좀 해봤고요. 다음 준비된 얘기는 이분은 결국에는 실수한 게 되는 건가요? 뭔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법적으로 탈이 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목 보겠습니다. 3억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3억. 액수가 많습니다. 손배소에서는요. 이 얘기가 이 손해배상까지 이르기는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에 국회에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뭔가 또 해명을 합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박상용 검사 실명 거론한 적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스스로 탄핵 사유 부정하는 거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실까요? 제 입장은 그냥 그 법사에서 제가 발언한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저렇게 탁 얘기했어요. 뭔가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약간 술 먹고 추태, 주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온 게 제가 특정하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뒤늦게 내놨는데 근데 이게 좀 탈이 났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당사자로 지목된 이 박상용 검사가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이러면서 지금 저 얘기를 꺼내는 이성윤 의원한테는 손해배상 3억 청구고요. 그리고 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냈잖아요. 서영교 의원께는 1억, 그다음에 최가욱 전 의원께는 1억 5천만 원. 액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최영철 위원. 네. 처음 이제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탈 난 겁니까 결국에는? 현직 검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3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 있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거기에 말한 그 상황 자체에서 다 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니까 이성윤 그 의원께서도 지금 말을 좀 얼버무리시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못 치고 나가죠. 근데 이성윤 의원도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또 자신의 무언가 한 건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에서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이후에 이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남을 폄하하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이래서는 정치가 정말 혐오받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조롱받는 것을 추락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많이 울려왔는데 이 무슨 그 검사가 뭐 그 화장실에서 몹쓸 짓을 했다는 등 이런 사실 좀 입에 담기 사실 민망한 거지 않습니까? 설사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청 내에서 징계 사유로 끝날 것이지 이것을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단핵을 할 사유는 아닌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밖으로 끌고 나와서 또 자신이 소송을 당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국회를 휘화시키는 것이다. 정말 아까 모두부터 계속 국회가 조롱받고 국회가 스스로 가치를 절하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성윤 그 의원께서는 그 아주 고위직 검사까지 지내신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박용훈 부의장.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금 민주당 의원분들 좀 신중해야 될 거 아니냐,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사안은 박상용 검사, 부부장 검사죠. 이분의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품위 위반 정도로 견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검찰 내 자체 정도 징계 정도를 하는 정도지.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뭐 견책 사유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다뤄질 내용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리고 또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쌍방울 수사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이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수사 방법이 사용됐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화영에 대한 회유는 없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어떤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이 변 이야기. 음주 추태 그러니까 뭐 주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이 쌍방울 수사에 대한 그 잘못된 의혹들, 잘못되었다는 의혹들
이게 좀 흐려질까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본인 당사자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도 가만 안 있냐면서 지금 3억 손배소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영주 소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성윤 의원 자체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민주당에서 몇 번 좀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이미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이걸 못하니까 또 이거는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논란되니까 또 뭐 특정 검사 이름 얘기한 적 없다라는 또 비슷한 그런 그래서 취지의 저는 설명.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단박에 끊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해 버린 거죠. 그 여기에 좀 덧붙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당내에서 이 검사 탄핵안 할 때 당내에서 그 기권을 던졌잖아요. 기권을 던졌던 부분이 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탄핵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함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신 발언을 했던 의원에 대해서 박상원 의원인가요? 그렇죠.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 징계 비슷한 걸 내려서 원내부대표 사퇴했잖아요. 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기권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 삼아서 좀 나름대로 좀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도 국회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탈이 난 것 같네요.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요. 오늘 이거 날짜를 넘겨야 돼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되거든요. 자, 이 주제 좀 해볼 텐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Name got broken into last night. Luckily my bike's running. سوف تدفعون ثمن ما فعلتم. سوف تتدفق أنهارا من الدماء في شوارع باريس. 자, 파리 올림픽 개막이 될 텐데요. 지금요 벌써부터 절도 기승, 테러 위협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올림픽 자체가 굉장히 좀 고난 올림픽 아니냐? 참석하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거는 거 아니냐? 뭐 걱정의 목소리가 있나 본데 지금 방금 영상에서 뭐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선수단이 도난을 당해서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걸 뭐 다 훔쳐갔다. 그리고 언론인, 취재를 위해서 와 있는 언론인이 강도를 만났다. 뭐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이 테러 협박 뭐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데, 우선 서용주 소장님.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올림픽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선수촌이 있고 뭐 연습 경기장이 있고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수들이 이른바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셔틀 버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찜통 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줄이기 운동을 아마 이미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도 에어컨을 달지 않고. 없어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숙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선풍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자면 시원하게 하는 냉방 기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버스 일부 중에는 또 에어컨을 달지 않아요. 지금 저 선수는 다 벗고 있네. 거의 하나만 입고 지금 버스를 탔는데. 특히나 보세요. 이제 버스가 뭐 이제 지금 파리 온도가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오늘 온도 최근의 온도처럼 막 후덥지근하거나 30도가 넘고 그러지는 않는데. 폭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참여한 이 선수들을 이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죠. 워낙 신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그다음에 이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에어컨이 안 되는 버스에 오밀조밀하게 밀도 있게 굉장히 많이 탔어요, 지금 그렇죠. 버스에. 그러면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저건 선수들 컨디션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아닙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물론 이제 탄소 줄이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후 변화의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는 맞으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최소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버스 이동 정도는 최소한 에어컨을 재경호해줘야 숙소에서는
좀 더워서 헥헥거리고 있다가 그렇다 버스라도 타면 그래도 시원하게 경기장에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밀집된 공간. 그렇죠. 밀집된 공간에. 저는 이런 경기 운영 방식,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만 기후 위기, 탄소 줄이기에만 매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좀 되려나 하는 의심까지도 듭니다. 뭐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거 완전 버스 타면 사우나 같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밖에 나가면 사우나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안이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선수단이 도난을 당하고 뭐 언론인이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게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하고 모로코하고 이렇게 조별리그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예. 그 축구 경기 전날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커룸에 이제 절도범이 들어가가지고 그 한 선수의 반지와 시계를 이제 훔치게 됐습니다. 라커룸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예, 침입을 해서 이제 훔치게 됐는데 그 가격이 이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7,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고가네요. 예,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호주의 취재진도 어쨌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나게 됐고 강도가 이제 가방을 강취를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빠르게 또 도망을 가는 바람에 어쨌든 피할 수는 있었는데 이런 또 피해가 있었고 또 한 호주 여성은 이 아마 올림픽을 보러 이제 관광객으로 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5명의 남성에게 또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파리에서 지금 어쨌든 경찰들이 신변을 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리 정부에서는 뭐 신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을 보러 간 관광객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니 중요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안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대도시라는 게 이제 범죄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뭐 다른 건 없다 치고 선수들이 쓰는 라카룸에 도둑이 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나갔는데 지금 무슨 이렇게 머리를 두건을 쓴 영상 속에 남성이 나와서 파리 거리에 피강이 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테러를 암시하는 거야. 복장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중동 뭐 이렇게 해서 온 인물 이렇게 보이잖아요. 테러 위협 영상이 이게 확산이 됐었는데 일단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영상 조사 결과 이 영상 자체가 허위다. 허위로 제작된 거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AI로 만들었던가 뭐 이런 얘기인데 최영철 위원 이런 거 유포됐다는데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유포되고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테러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겠죠. 파리 올림픽을 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그런 테러 단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972년 미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해서 총기 난사. 그렇습니다. 선수 11명 인질로 잡고 그래서 서독 경찰이 진압에 나섰는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질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그 중동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항공편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혐오가 굉장히 조금 많아서 요즘 구급화가 득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러 위협이 저는 굉장히 최고조에 올라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최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미넨 올림픽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당시에 미넨 올림픽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장단체가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놓쳤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놓칠 수가 있다. 정말 이스라엘이나 뭐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단합하고 프랑스 정부와 잘 협력해서 정말 이번에 안전한 올림픽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쨌든 주변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영상 자체가 뭐 AI로 만드니 가짜다 이런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자, 뭐 내일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이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181에 3수 투표용이 인정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유아인 씨 배우 유아인 씨. 근데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답니다. 뭐가 고소가 이루어지고 입건됐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화면 좀 보시죠. 이용민 변호사,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네, 이게 지난 14일에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은 뭐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 그다음에 유아인 씨의 그런 주거지는 아닙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 남성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던 중에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다. 그게 유아인 씨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가해자가 이제 유아인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간죄는 아니고 뭡니까 이거? 죄명이 이제 저런 경우에는 유사강간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다만 유사강간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자의 진술대로 하게 되면 자던 중에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라서 이거는 폭행 협박 없이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준유사강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모두 2년 이상의 징역형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고 그 준유사강간의 제명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건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경찰이 들여다본다 이 뜻이 될 텐데요. 근데 유아인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건 뭐가 지금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은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뭐 조사 뭐 아예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좀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합의하에 있는 스킨십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이 아니고 뭐 억측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뭐 드러나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입건이 됐다라는 것은 내사 그러니까 경찰 내부 단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일단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아인 씨의 진술이 또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유아인 씨랑 피해자 이외에 다른 제3의 인물들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지금 유아인 씨나 고소를 했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인물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른 인물들은 뭔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쨌든 이 사건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유아인 씨의 그런 해명이 뭐 납득이 가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좀 입건했으니까 조사할 텐데 경찰이 마약 투약 상태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본다는 건 또 뭡니까? 그 유아인 씨가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마약 사건으로 지금 최후 어쨌든 선고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예. 최후 진술 최근까지 했고 이제 검찰의 징역 4년을 구형을 한 상태인데. 그런 이제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어쨌든 마약을 복용을 한 상태에서 투약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마약이 동반된 게 아니냐라는 걸 일단 경찰이 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이고요. 일단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때 그때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피해자는 그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음성. 예, 피해자는 그래서 뭐 마약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유아인 씨는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약에 대해서도 아직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쨌든 이 사건 성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이제 마약 검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고 입건된 거. 근데 그것도 동성 성폭행 혐의. 이용민 변호사. 동성 성폭행 사건이 종종 있습니까? 이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예. 아, 의외로 많습니까? 예, 의외로 요즘은 그게 정말로 뭐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런 뭐 범죄가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로 이제 무고를 당한 걸 수도 있어서 뭐 애매하긴 한데 아직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단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게 동성끼리의 이런 관계에서도 피해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아인 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통상 마약 관련 이거 마약 투약 혐의 이런 재판이 나오더라도 뭐 집행유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새로운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을 병합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종결이 됐던 걸 다시 재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성 관련 사건도 혹시나 이제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꺼번에 재판을 해서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게 이제 그러면은 원래 진행됐던 그 마약 투약 혐의 말고도 이것도 같이 합혀질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재판에서? 예, 예.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고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변론 제기를 해서 이제 그런 요청을 한다면 뭐 지금 일단은 선고까지 거의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다시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밝힐 수는 있지만 피고인 입장, 그러니까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한 개의 판결을 받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심각해져서 진짜 뭐가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무죄, 어쨌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사실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뭐 있어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어쨌든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넘어갈지도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아직 최종적으로 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아인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생활 추측 자제 부탁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